네, 노사관계법 기말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총 7문제가 있고요. 그 각 문제당 그 출제되는 교재 해당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각 조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인데요. 노동조합 설립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동조합을 누구든지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설립은 되도록이면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신고서와 규약만 그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해당 관청 어디에 제출하느냐, 요거를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제도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이 되고요. 자,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일반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가지 부류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따로 자치구가 없어요. 자치시나 자치구가 없고 오직 행정구만 있는 거죠. 일반적인 여기는 다 행정구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내에는 자치구가 있고요. 광역시에도 마찬가지로 자치구가 있고, 일반 도에도 자치시나 또는 자치군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을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아래에 있는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니죠. 즉 쉽게 얘기하면 분당구청장을 시민들이, 분당 구민들이 투표로 뽑지를 않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해당되는 구역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이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행정구입니다. 그 위에 상위 행정관청에 있는 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유념하셔야 할 게,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랑 제주시가 있는데, 우리가 서귀포시장을 뭐 선거로서 뽑지 않을까라고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또는 제주시장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구분을 잘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유념하게 보셔야 할 게,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 우리가 기본 광역자치단체,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걸쳐서 있는 노동조합은 여기 상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두 구역에 걸쳐서 조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두 군데에 걸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대문구면 그 옆에가 뭐 은평구가 있거든요. 서대문구와 은평구 두 개의 구에 걸쳐서 있는 곳이면 그 상위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신고서랑 규약을.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설립에 대한 게 노동조합법 제 10조에 있거든요. 노동조합법 10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법 제10조를 보면, 자, 10조 제1항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그리고 제11조 규정의 규약을 첨부하여서 그 다음에 해당 관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문제가 나오는 건 그 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제조업 사업장이죠. 제조업 사업장이면 이제 일반 기업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단위 노동조합입니다. 기업 사업장이면 이러한 단위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묶이면 이제 산업별 또는 뭐 직종별 또는 지역별 이렇게 해서 연합단체 노동조합이 되죠. 여기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됩니다. 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항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와 규약을. 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이제 여기 말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거죠. 자, 이렇게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아래 이제는 둘 이상의 시군구, 시군구는 뭡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죠. 이런 기초자치단체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 단체장한테 제출하면 되죠. 그 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시군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만 해당되는 거죠.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외의 지역은 뭐 요런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여기죠. 이런 행정구역이 있는 곳은 거기 상위 자치구, 자치시군구나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0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그 행정관청장이 누구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의 내용은 자, 1번에서 6호까지에 있는 내용이 신고서의 내용이죠.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조합 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연합단체는 아니죠. 제조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6번까지는 열거해 줄 필요 없고요. 자, 1번부터 5호에 있는 내용을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된다. 또 규약도 제출해야 되죠. 규약에 있는 내용은 1호에서 15호까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약을 제출하면 된다. 근데 너무 이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면 간단하게 노동조합법 제11조에 있는 1호에서 15호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규약을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설립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면, 자, 먼저 그 제조업 사업장이 단위 노동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제조업 사업장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하면 제조업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내 하나의 자치구 안에만 있는 경우, 뭐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부평구면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또는 은평구면 은평구, 노원구면 노원구 이렇게 하나의 자치구에만 있는 경우에는 거기 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규약
제출하면 되고요. 그 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은 아까 우리 살펴봤죠. 10조 제1항 1호에서 5호까지, 그래서 11조에 있는 1호에서 15호까지에 있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에. 근데 만약 서울 시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예를 들어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걸치는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렇게만 하면 되고, 혹시라도 뭐 반려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2조, 여기에 관련된 거는 12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조 제1항 신고서 교부. 이 행정관청 관청장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면 된다. 혹시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해야 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1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은 쉽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울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 노동조합 설립하는 방법은 그 해당 관청장이 누구냐, 그것만 좀 구별해서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2번. 자,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단체 협약이 무엇인지, 단체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우리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단체 협약이 무엇인지, 단체 협약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 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결과로서, 단체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 간의 재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단체 협약은,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무엇이냐? 요거는 또 우리 노동조합법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노동조합법을 해석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 제1항에 보시면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자,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있죠. 단체협약, 우리가 그 자치규약으로, 우리 1학기 때 노사관계법 아마 배우셨을 텐데 3가지가 있는데, 근로계약, 뭐 또 취업규칙, 또 마지막으로 단체 협약이 있는데요. 이건 근로자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제 맺는 계약이고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은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맺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내용 중에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이러한 부분들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다. 왜냐하면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규범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규범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무효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다.
자, 그게 33조 1항이 아까 읽었던 1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2항은 아까 읽었던 33조 2항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무효로 된 부분, 아까 1항에서처럼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자, 이게 규범적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조 제1항과 제2항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범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재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재 127페이지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128페이지에 규범적 효력의 내용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 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적 효력의 한계,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계까지 굳이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뒤쪽으로 가면 더 방대해지기 때문에 많이 줄이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 써놓고 봤더니 그 정해진 분량에 좀 미치지 못한다 하면 한계 부분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되게 양이 많거든요. 자, 일반적 구속력은 무엇이냐? 자, 3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이게 단체 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35조가. 자,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 즉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중에 반수 이상이 단체 협약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러면 그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단체 협약이.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우리 교재에 132페이지에 단체 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33페이지부터는 그 아까 설명드린 35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무엇인지, 35조에 나와 있는 상시 사용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동종의 근로자라는 게 무엇인지,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133페이지인데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거는 개인 사업체 또는 이제 독립된 법 인격을 갖춘 회사, 즉 경영상 일체 또는 계속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냥 하나의 기업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판례가 그렇게 판례에서 그렇게 판시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사용되는, 여기는 일용직이나 또는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정규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또 동종의 근로자라는 게 무엇이냐? 단체 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예상되는 근로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본다. 자, 예외가 있죠. 예외는, 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대법원 판례 이 부분에서 판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동종의 근로자는 아니다. 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근로자 총수 대비 협약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단체 협약 규정에 적용이 받는 근로자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간단하게 단체 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은 35조를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 35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문장들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 금지되는 쟁의 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인데요. 자, 근로자의 노동조합, 노동상권이 있죠.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단체 행동, 즉 그 쟁의 행위를, 단체 행동권을 모든 어떠한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정당성이 부여되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4가지 정도가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보시면, 자, 대법원은 거기 하면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주체, 그 쟁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목적, 어떤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느냐, 또 시기와 절차, 어떤 시기에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또 수단과 방법,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쟁의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4가지 판단 기준, 이게 정당한 쟁의이냐 파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문제는 정당성이 결여된, 즉 제한되고 금지되는 목적과 그 다음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즉 목적이 어긋나는 것, 금지하는 목적과 금지하는 수단, 방법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라는 얘기고요. 자, 먼저 목적부터 보시면, 목적은 교재 156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목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쟁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주시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우리 노동조합법 제2조 6호에 이 쟁의 행위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법 2조 6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노동조합법 2조, 자,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이나 태업은 노동관계 당사자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죠. 즉 노동자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파업, 태업. 직장 폐쇄는 여기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노동자나 사용자가 모두 다 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제한 금지하는 쟁의 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동조합법 1조에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까 56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 제33조 1항이 당체 행동권, 33조는 노동상권을 인정한 헌법에서 인정한 그 부분인데, 단체 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는 노동조합법을 한번 봐야죠. 자,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노동 3권의 목적은, 정당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및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그 목적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또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 또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거를 벗어난 행위들은 정당한 쟁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쟁의가 되겠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쟁의 행위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근로조건의 유지라든지 향상이라든지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위의 향상이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판례에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줬죠. 대법원 판례 1994 선고 94-40 사이에 보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156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내용이 있는데요. 즉,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그러한 정의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는 정당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근로자의 경제사회 지위 향상의 목적인데, 판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쟁의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됐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제한 금지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해 놓은 게 그 아래쪽부터 나오고, 우리 교재에서도 157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경영상 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 행위. 자, 이거는 정당성을 인정받는 쟁의 행위에 들어가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2002-5577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의 쟁의 행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우리가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상에서 경영상 해고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었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해고를 하려면 50일 전에 먼저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해고에 대한 것들도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되는 그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는 경영상 해고를 비롯해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행위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라서 이러한 거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법원 판례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해 주시면. 또 정치 파업. 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파업하는 경우,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다. 제한 금지하는 쟁의 행위입니다. 그 판례에서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파업. 다른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파업들은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즉 여기 보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우리 교재에서도 자 157부터 쭉 그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온 게 정치 파업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이제 학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 학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제에서는 이제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에 있는 내용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판례에서는 정당성에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연대 파업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에 대해서는 자, 학설은 안 보셔도 되고요. 판례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무 위반의 정의행위. 자, 평화의무라는 게 뭐냐면 단체 협약이 이미 끝났어요. 자, 161페이지. 단체 협약이 이미 종료가 돼서 그 단체 협약이 아직도 유효한 단체 협약입니다. 이미 단체 협약이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평화 의무라고 하는데요. 단체 협약이 기간 동안에는 그 단체 협약을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평화 의무를 위반하고 쟁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미 그 교섭이 끝난 단체 협약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제한 금지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쟁의 행위입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는 목적을 봤으니까 제한 금지되는 쟁의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이고요. 자, 우리 교재로는 174페이지부터가 노동조합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방법,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간단하게 여기서 큰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폭력 파괴행위 또는 생산시설 등의 점거 금지, 이런 것들을 점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안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런 안전보호시설도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세 번째, 자, 여기 뒤에 피켓팅이라는 게 그 쟁의행위를 하는 이제 참가하지 않는 동료들한테 같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을 뭐 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또는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피켓팅이라 하는데요. 이것들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 또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고요. 자, 저기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폭력 파괴 행위 또는 생산시설 등의 점거 금지. 여기 노동조합법의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을 한번 보시면 자, 노동조합법 42조 제1항에 보시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방해하는 방법에 의한 쟁의 행위는 마찬가지로 금지, 제한 금지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는 마지막 피켓팅 38조 제1항입니다. 자,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피켓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안 되고, 또는 쟁의 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요거는 이제 피켓팅이죠.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피켓팅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법은 이렇게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 외에 뭐 3, 4번에 작업시설 등의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한 작업의 수행 의무 있는데, 이것들은 조금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3번하고 4번은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5번만 제가 넣었고요. 우리 3번과 4번도 방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자, 4번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노동위원회가 나오는데요. 노동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기구죠. 우리 노동조합 또는 근로계약,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체인데요. 즉 뭐 부당한 노동행위라든지 아니면 부당해고를 당했다든지, 우리가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 될 게 아니라 여기를 다 찾아가야죠. 노동위원회. 모든 것들은 다 노동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조정이나 중재라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노동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러면 노동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익사업, 그렇다면 먼저 공익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공익사업은 노동조합법 7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71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71조 공익사업 등 범위에서,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익사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공익사업은 무엇이냐? 필수 공익사업은 여기 2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필수 공익사업은 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 중에서 만약에 정지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중요한 공공의 공익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을 노동조합법에서 조항에서 찾아서 설명을 일단은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는
필수 유지 업무가 이제 업무라는 게 이제 42조 2의 제1항의 이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42조 2를 보시면요. 자, 필수 유지 업무라 함은 필수 공익 사업의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운영이 필수 공익 사업 중에서 운영이 중지되면 생명 건강 안전 공중 일상생활 이런 게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업무를 하는 공익 사업에서 노동쟁의가 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업무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 필수 업무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익사업이 무엇인지, 필수 공익사업이 무엇인지, 필수 유지 업무가 무엇인지를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조항에서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쟁의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필수 유지 업무, 필수 공익 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는,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이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라도 최소한도로 돌아가야겠죠. 업무가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게 필수 유지 업무 제도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필수 공익 사업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그 최소한도의 운영 수준이라든지 필요 인원 이런 것들을 협정으로 정해 놔야 됩니다. 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 그거를 업무 협정이라 하고요. 협정, 이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정하는 협정인데, 만약에 협정이 체결이 안 됐다, 불발됐다,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에 우리가 협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여기서 나오죠.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불발이 됐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을 첫 번째 결정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정이 안 됐을 때는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노동위원회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당사자 중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우리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을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42조 4의 제2항에 나와 있고요. 이때 사업장별 필수 유지 업무 특성이나 내용을 고려해서 노동위원회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결정은 어디에서 하냐? 노동위원회 안에 있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정의를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긴급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각각 뒤에 그 조항을 넣어놨는데, 이 조항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업무 협정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42조 3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조항이고요. 다음에 42조 4의 제1항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불발됐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된다 라는 그 의미고요.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은 42조 4의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사업장별 특수한 필수 유지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72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을 할 때는 이런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 산하 안에 있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71조 6조 제1항입니다. 이거는 좀 긴급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6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긴급조정의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공익사업에 관한 것일 때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행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는 긴급조정에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에 대한 거고요. 이러한 긴급조정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을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노동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러한 긴급조정을 통보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는 게 노동위원회,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익사업 등에서 노동쟁의를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노동위원회는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51조를 한번 보시면요. 공익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노동쟁의를 우선적으로 취급 신속히 처리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아까 말씀드린 필수유지 업무는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178페이지 그리고 뒤로 179페이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고요.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이라는 거고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은 노사 간에 하는 겁니다. 협정이 불발됐을 때는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81페이지까지가 지금 했던 내용들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무원 노조법. 이제 노동조합법은 끝났고요. 공무원 노조법입니다. 특수 근로자죠. 공무원과 노조가 교원이 있는데요. 자, 먼저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서 공무원 노조의 가입자의 범위 그리고 단체 협약과 쟁의 행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인데요. 자, 먼저 공무원 노조의 가입자. 이거는 이제 공무원 노조법을 한번 봐야죠. 공무원 노조법 자 2조랑 공무원 노조법 제6조에서 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한정 지어 놨는데요. 자, 공무원 노조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법 제2조를 먼저 보시면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2조, 지방공무원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1항의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노조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1차적으로 공무원에서는 공무원 노조법에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는 공무원 노조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1차적으로는
여기 공무원노조법 66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 즉 노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고요. 두 규정이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한다. 그래서 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법에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됩니다. 그거를 하나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교원노조법에 적용을 받는 교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법에 가입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공무원노조법 2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여기에서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 가입할 수가 없고, 교원노조법에 적용을 받는 교원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무원노조법 2조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또 그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노조법 6조 1항에서 또 명시를 해놨는데요. 공무원노조법 6조를 한번 보시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1번 6급 이하 일반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삭제된 부분은 빼주시면 됩니다. 4번 4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한 별정직 공무원. 자, 이렇게만 지금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즉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 행정, 외교, 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자, 공무원노조법 6조 제1항에 의해서 이런 공무원만 가입할 수가 있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외가 6조 2항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무원, 6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 불구하고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다. 자, 그게 이제 2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리하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 교정 수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자,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쟁의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은 6급 이하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253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253페이지에서 또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제 범위, 자, 이렇게 설명을 255페이지까지 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요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봤고요. 이제 단체 협약은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 노조에 또 쟁의 행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체 협약이나 쟁의에는 일정한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교원노조법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누구랑 단체 협약을 하느냐, 단체 협약의 대상이 나와 있고요. 자, 10조 제1항은 단체 협약이 모든 게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단체 협약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어, 비교섭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사항들은 단체 협약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8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노조법 8조에 보면, 자, 공무원 노조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랑 단체 교섭을 하게 된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부터 쭉 해서 뭐 교육감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자, 이런 사람들이 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체 협약의 효력은 1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서 모든 걸 다 효력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비교섭 사항이라서 이 두 사항은 단체 협약의 효력을, 비록 단체 협약 안에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 협약이 되어 있더라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라고 단체 협약의 제한 사항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쟁의행위에 대한 것들은 쟁의행위가 어느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법 11조, 12조, 13조, 16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1조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쟁의행위가 안 되고요. 자, 예외로 3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쟁의행위,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아니다는 거고요. 11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는 쟁의행위가 일단 금지된다. 하지만 3조 1항 자,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가입이라든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자, 활동은 노동조합 보장이 되는 거죠. 즉 3조 제1항은 금지되는 쟁의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12조 노동쟁의 조정, 조정 신청 12조입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는 노동쟁의, 쟁의행위 중에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쟁의행위 중에. 다음 중재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단체 교섭이 결렬되어서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동쟁의 중재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된다. 13조 내용이고요. 중재 재정이 확정된 경우 16조 중재 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조정이 무엇인지, 중재가 무엇인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타협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서로 협상을 해서 교섭을 해가지고 협상이 잘 되면 문제가 아닌데, 만약 협상이 결렬됐다 그럴 때는 조정이라는 얘기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양쪽에서 물어봅니다. 이 조정안으로 서로 협상을 해라. 그래서 양쪽이 수락을 하면 바로 협상이 되는 거고요. 수락하지 않으면 그냥 조정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중재는 무엇이냐? 중재는 조금 조정보다는 더 좀 강도가 있는 건데, 여기 중재의 재는 재판할 때 그 재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재판과. 즉 중재는 재판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죠. 노동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서로 양쪽 의견을 듣고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고요. 이 중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가 있으면은 우리 재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뭐 2심, 3심 가는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중재를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에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중재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과 중재가 조금 의미가 달리 있고요. 자,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쟁의행위는 1차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리고 교섭이 이제 결렬됐을 때는 당사자 한쪽 양쪽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중앙위원회로. 중앙위원회에서는 여기를 중재를 하게 되고요. 중재가 확정이 되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15일간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확정이 되면 단체협약하고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교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공무원노조법이랑 유사합니다. 가입자 또 단체협약 쟁의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자는 이게 교원노조법이 달라져 가지고요. 교원노조법 새로 개정된 걸 봐야 됩니다. 교원노조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교원으로 될 수 있는 가입자는 누구냐?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 2조와 교원노조법 2조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교원노조법 2조를 살펴보면, 자, 여기입니다. 자, 이 법에서 교원이라는 누구냐? 첫 번째 1호, 2호, 3호가 교원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2호만 있었습니다. 2호만. 그래서 우리 교재도 옛날 2호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1호랑 3호가 새로 개정이 된 거죠. 즉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선생님도 이제 교원이 될 수 있고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직원들도 다 교원이 될 수 있고, 자, 초중중등법 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직원이 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원노조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제 249페이지가 그 내용인데, 여기는 개정 전의 내용이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좀 틀립니다. 여기 보시지 마시고, 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개정법이라고 되어 있죠. 12장과 개정법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교원노조법. 자, 개정법에 의하면 첫 번째,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원장, 수석교사, 교사, 그 다음에 초중등법에 의해서 여기는 기존에 있던, 여기 새롭게 또 추가된 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
다음에 직원 조교.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유의하셔야 할 게 강사는 제외됩니다. 자, 강사는 제외된다는 거. 교원노조법 2조에 나와 있죠.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자, 요것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강사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고된 사람으로서 교원노조법 2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이다. 해직 교사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에 해당된다. 라고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체 협약과 쟁의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의한 단체 협약과 유사하고요. 공무원 노조법에 의한 쟁의행위와 유사합니다. 일단 제6조 1항에 누구랑 체결하느냐, 그 공무원 노조법과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자, 유아교육법 초등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체결 대상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체결 대상이 약간은 다릅니다. 자, 1호 유아교육법 또는 초등교육법에 의한 체결 대상은 전국 단위만 가능합니다. 전국 단위. 또 뭐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 설립자라든지 경영자는 전국 단위, 시도 단위로 연합했을 경우면 가능하다. 요거 하나 유의해 주시고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는 교육부 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장 여기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전국 단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도 전국 단위로 연합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단체 협약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 마찬가지로 아까 공무원 노조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섭 사항입니다.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 법령 조례에 의해 유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교원 노조법의 단체 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쟁의행위, 공무원 노조법이랑 똑같습니다. 쟁의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8조에. 그렇지만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가? 요거는 아까는 정상적인 우리가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3조 1항이었죠. 제3조 1항이 쟁의행위 금지에 예외된 사항이었는데 교원 노조법에서는 판례에서 이런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주의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는 자, 교원 노조법은 250페이지 5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교원쟁의 금지, 노동쟁의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로 노동쟁의는 조정이 되고요.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 교원 노동조합과 교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와 같습니다. 또 중재도 하게 되죠.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하게 되고요. 중재를 하게 되는 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0조에 나와 있고요. 요건 한번 10조 한번 볼까요? 교원노조법 10조 1항, 2항,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재가 어느 때 중재를 하느냐? 1호, 2호, 3호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 해부를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중재가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 이것도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원노조법에 의한 가입자와 단체협약 쟁의행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 금찬법, 근로자 참여법 위에서 노사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건 우리 교재 15강인데요. 우리 교재 이 328페이지에 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노사협의회라는 게 무엇인지 근로자 참여법 3조 1호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근로자 참여법도 한번 살짝 보고 한번 가면은, 자, 노사협의회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4조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를 하고 30명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30명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죠. 자,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30명 이상이면 설치를 하게 된다. 자,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기능, 노사협의회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보고하는 기능,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어떠한 사항을 보고하느냐는 우리 노사 근로자 참여법 22조 1항의 1호부터 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협의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20조 1항의 1호부터 17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협의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의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항을 의결하느냐, 근로자 참여법 21조 1호에서 5호까지에 있는 내용을 의결을 하게 되고요. 또 임의 중재하는 역할도 하죠. 25조 1항 1호에서 2호에 나와 있는데요. 협의회가 이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노사협의회 중재기구를 둡니다. 협의회에서. 그래서 이 중재기구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임의중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고충처리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도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는 기능이 이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서 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기능, 협의하는 기능, 의결하는 기능, 임의중재하는 기능,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는 기능이 있고, 그 옆에 제가 적어 놓은 그 규정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328페이지의 설치와, 자, 그리고 노사협의회 기능은 331페이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노사관계법 기말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